자, 다음은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상 사실행위는요, 실무에서 봤을 때는 처분보다 사실행위가 훨씬 더 많죠. 왜냐면 처분은 처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상 사실행위는 일선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행위를 배우고 있어요. 사실행위의 반대는 뭐예요? 법적행위죠. 법적행위의 개념은 뭐라고요? 특히 행정청의 법적행위는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 행정청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외부는 국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민. 따라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때는 법적 행위가 되는 거죠. 법적 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행위는 뭐냐? 사실행위는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실행위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는 권력적 사실행위. 두 번째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세 번째는 단순 사실행위. 단순 사실행위는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남아 있어요. 항상 된다는 거 아니고.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원설, 즉 쟁송법상 개념설을 취하면 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자, 개념적으로 볼 때 권력적 사실행위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상 법적 효과가 있는데 시험은 거의 얘만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철거 명령. 하명 처분이죠. 하명은 앞에 카테고리가 뭐였죠? 명령적 행정행위, 즉 철거 명령은 하명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 처분입니다. 철거 명령이 나오면 철거 명령 자체로 직접적인 철거 의무를 발생시키죠. 그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달리 대집행으로서 철거 행위를 합니다. 보통 이제 대집행은 나중에 배워요. 대신 집행하는 거죠. 철거 행위는요, 얘는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 철거하는 건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정한 집행행위 중에서도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철거행위는요, 철거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 철거가 돼버렸죠. 철거가 되어버렸으면 철거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그 결과가 법적 영향을 미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바로 간접적 법적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러한 철거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대집행 철거가 이루어지면요, 상대방을 수인해야 됩니다. 즉 참고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못 가, 나를 죽이고 가, 그러면 경찰을 부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법 8조의 행정응원 요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경찰이 와서 공집방으로, 공무집행방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신나 뿌리고 막 라이터 들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버리는 거죠. 공집방 내지는 이건 신나 뿌리고 이러면 협박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사실행위 그 자체가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은
간접적 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는 철거 명령이 아닙니다. 철거 행위. 대집행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제징수에서 압류처분 어디서 배웠어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그 다음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령으로서 압류처분 배웠죠. 압류 딱지를 붙이는 압류처분.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직시강제. 이거는 경감승진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중요해요. 직시강제. 왜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직시강제 조항이 있단 말이죠. 경찰관의 제지조치 이런 것들이 직시강제예요. 그리고 음주 단속한 다음에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개하는 거 이거는 행정조사입니다. 강제조사예요. 근데 불었더니 나왔어. 음주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운전대에서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직시강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를 보통 이제 영치하죠. 이게 이제 직시강제입니다. 음주 단속이 적발됐을 때 영장 받지 않고 곧바로 인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 직시강제예요. 철거행위, 대집행위 철거행위, 강제징수에서 압류 또는 직시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명당공표도 사실행위로 봤었어요. 그런데 최근 판례는 명당공표로 사실행위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당공표를 결정하고 그것이 공표가 되는 과정에서 얘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의사결정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행위란 직접적인 고법적 효과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 형식을 말한다.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실상의 결과 실현이 상대방의 법률 효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보통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건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는 강제성을 수반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강제성이 없으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자, 행정처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있더라. 따라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인데요. 이건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인지 가하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 개념과 관련해서 1원설, 2원설이 있죠. 이건 단문으로 대비가 필요한데 보통 부정설은요. 1원설을 보통 실체법상 개념설이라고도 부르죠. 왜 실체법상 개념이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상 개념이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와 처분이 동일하다고 부른 겁니다. 1원, 하나의 원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처분이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설을 실체법상 개념설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론설은요. 이론설은 행정행위와 처분이 동일해요. 근데 행정행위는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거든. 그러면 처분에도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게 되겠죠. 부정설은 이론설에서 주장되는 견해로서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수인함명설은요. 수인함명설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합성행위로 봐요. 어떤 합성행위로 보느냐? 권력적 플러스 사실행위에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력적 속성이 있어서 상대방은 그것을 수인해야 된다.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수인 의무는 어디서 논란이 됐었죠? 의무는 하명이죠. 얘는 수인, 하명의 성격이 있는데 하명은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은 이렇게 합성행위다. 즉 수인 하명과
수인함용 처분과 사실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걸로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성이 없지만 권력적 속성에서 수인함용, 수인의무, 즉 수인함용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수인함용설은 이론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체법상 개념설의 입장에서 사실행위는 소송의 대상은 아니나 권력적 성격으로부터 수인함용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실행위, 집행행위와 플러스 법적 행위인 수인함용이 결합된 걸로 봐서 함용 자체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결국 전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긍정설은 쟁송법적 개념설, 즉 이원설에서 주장되는 겁니다. 이원설은 왜 이원설이냐면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개념인 처분을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의 원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처분은 쟁송법상 개념으로서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에 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 개념이에요.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교도소장의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를 계속성이 있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봤어요. 소형제의 구체적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그 전의 판례는 단전조치,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가 있었고 재소자 이송의 처분성을 긍정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 판례에서부터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런 명시적 견해를 취했어요. 권력적 사실의 경우 쟁송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처분 개념 중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시키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근데 다만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철거같이 단기에 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와 같은 가구제의 필요성이 크고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소이익도 뒤에서 배우죠. 소이익 파트에서 배워야 돼요. 침해가 즉시 종료가 돼버리는 사실행위는 다툴 필요가 없어져요. 이미 철거 끝났으면 철거 명령을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행위의 소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현상유죄 가처분을 인정하는 게 실효적인데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만 읽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소송 파트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면서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야죠. 근데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어떻게 돼요? 재판소송 금지 원칙 때문에 헌법소송으로 못 오잖아요.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를 인정해서 헌법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분인지 아닌 처분으로 보더라도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서신검열이었어요. 서신검열. 서신검열은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이 있어요. 처분성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서신검열은 한번 개봉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침해가 즉시 종료되거든요. 그렇지만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헌법적 해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를 인정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항고소송의 권리보호 이익, 즉 소의 이익보다 객관소송의 성질이 강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 이익이 훨씬 더 커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소송 파트에서 다 배웁니다. 손해정보도 나중에 배우고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배워요. 손해정보는 적법하면 손실보상, 위법하면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이에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특히 위법하면 국가배상이 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실무에서도 보면. 다음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은 실무상은 인정되지 않아요.
판례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 원칙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은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때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구현되는 소송인데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뭐 법원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겠죠. 다음 행정지도는 이것도 5급 공채에서 시험에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경찰 간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네요. 자, 행정지도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행정지도는요. 설문에서 지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례 같으면 권고, 권유, 권고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또는 무슨 요청을 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무슨 요청을 했다. 권고, 권유, 요청, 알선 이런 단어가 나오면 행정지도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의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행정지도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임의적이란 말 자체는 상대방 국민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맡길 임자니까.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수반되면 안 돼요.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고 했죠. 행정지도는 법령의 불비, 불비란 말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령의 불비를 보완하고 임의적 협력을 요청해서 국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저항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 제공이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 지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행정 지도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역기능도 있어요. 행정지도는 그 기능에 따라 조성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규제적 행정지도, 특히 이런 규제적 행정지도는 처분성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죠.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면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 필요설이 나온 겁니다. 결국 절충설인데요. 절충설은 뭐냐면 원칙은 필요 없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런데 처분을 대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든가 규제적 성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는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행정지도가 처분성이 인정될 거냐, 즉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중 대상적 격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는. 그렇지만 학자들은 그 한계를 넘어 행정지도의 한계가 뭘까요? 강제력을 수반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해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위법하거든요. 그때는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정설,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제한적 긍정설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실행위 그 행정지도도 있더라. 그때는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학자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 판례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판례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전, 전화통화 이런 요청행위, 요청, 행정지도죠. 처분성을 부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 자, 여기서 행정지도라는 단어 안 나왔죠. 요청, 권고. 그래서 행정지도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판례는 행정도의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어요. 논란은 맞습니다. 왜냐면 권고라고 하니까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한 거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비판도 많아요. 왜냐면 국가인권위법에 보면은 일정한 시정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따르지 않으면 강제조치들이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막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때 실용조치 권고는 단순한 행정지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건데 이때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성희롱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게 강제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임의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서 성교육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말이 권고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막 제재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단순 무식하게 어떤 학자가 이랬어요. 권고? 행정지도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지. 그런데 판례가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맨날 부정해 왔는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성 긍정했네? 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판례구나. 누가 이렇게 평석을 했어요. 1세대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교수들이 볼 때 이거 평석을 잘못 해놓았는데 대놓고 비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의 성인원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가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냐? 아예 행정지도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인권위법에 보니까 임의적 협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지도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요. 따라서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고 보고 처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한 실용조치 권고를 인정한 판례는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로 보기도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일정한 이런 성희롱 결정 및 실용조치 권고가 나오면 의무교육을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있거든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의 한계.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돼서는 안 돼요. 강제력을 수반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위법한,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정지도가 돼요. 자, 만약에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정지도라면 혹은 그래서 사실상 강제력을 미치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학설의 견해입니다. 여기다 한 줄 적어두세요. 다만 판례는 부정. 위법하면 국가배상으로 가는 게 맞겠는데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할 때는 국가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자발적 준수인 거거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강제력이 수반됐을 때만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돼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인용 판결이 가능합니다.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지도에 따른 임의적 협력이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힘들어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행정지도가 전혀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정지도에 따랐다면 이런 손실보상도 인정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희생은 전체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당한 경우를 의미해요. 다만 사실상 강제력이 수반됐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